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상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책인싸의 공통 인트로가 있습니다. 우리 책인싸는 인터뷰 방송도 아니고요. 네.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토크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쇼답게 자기소개를 삼행시로 멋있게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상욱은 상당히 웃긴다. 진짜입니까? 안 웃겼어요. 혼자 웃으면 어떡해요. 자, 우리 채부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영상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채부심 채널에서 네. 그 분석왕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오랫동안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는가. 그게 네. 단순히 뭐 부동산 문제 하나가 아니고 네. 노인 빈곤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연금이 종전소득을 대체해주는 비중이 한 40%밖에 안 되니까 이제 30%대로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은퇴 임박한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집을 팔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집을 더 산다. 네. 그래서 과거에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은 네. 이들이 주택을 다 처분하고 그 다음 받아줄 세대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한다는 전망이 굉장히 좀 있었었는데요. 실제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할 때 집을 처분하지 않고 더 사는 것이 이런 연금 이슈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주택을 마련한 분들은 어쨌든 주택을 사적 연금을 할 수 있지만 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곧바로 그 노인 빈곤으로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연금화로 해결할 수 있는 계층이랑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계층이랑 완전히 60대 중반부터 양극화가 되게 돼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내용을 조금 다뤘는데 부동산이랑 연결돼 있는 문제라 가지고 근데 그게 좀 운 좋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집을 마치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서 네, 생각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런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또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령자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빈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집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로 노후 준비를 했던 소위 수많은 세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관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을 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OECD는 13%인데 네. 우리는 40% 수준으로 3배 이상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OECD 대비해서 3배 높아요. 빈곤이 자살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원인 중 하나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노인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출생도 안 하니까 출생조차도 사실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되죠. 네. 하여튼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정말 몇 시간 토론해야 될 정도로 토론 굉장히 주제. 깊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토론 주제네. 되게 재밌는 게 네. 어쩌면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데 네. 또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노인 빈곤을 또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네. 거대한 사회 문제를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번뜩하고 드는. 네, 근데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네. 출산율이 낮은 거가 아닌 OECD 국가들은 매우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는 주택 가격이 안 높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출생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은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거대 도시화, 슈퍼스타 도시라는 거대 도시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은 다 주립대학교거든요. 네. 뭔 얘기냐면은 그 각 주에서는
2030 세대들이 그 주를 떠나가지 않도록 그 주립대에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주립대를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그리고 직장도 그 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별 주 하나가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한국은 뭐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로 연결이 돼 있냐면은 그냥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면 여름에 대치동으로 와버려요. 그리고 통근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 단위 컨셉이 아니라 완전 메가 리전으로 화되어 있다 보니까 통근통학 시간도 2배 이상 걸리거든요. 기본이 1시간 이상.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전체가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어마하게 소멸, 그리고 수도권에 오게 되면은 통근통학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부동산적인 이슈로, 이게 집값이 아니라 도시공학 레벨에서, 그러네. 도시공학 레벨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생률까지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집값과 또 이 사회 인구 구조 변화 이 관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어보는 것도 유의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책을 집필하셨는데 네.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예, 맞습니다. 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집값이 반등하는 것이냐? 아니다. 일시적 반등이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시중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집필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의도 네.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책의 집필 의도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네. 그 분석 대상 자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가치 평가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뚱뚱한 사람은 척 보면 뚱뚱하지 굳이 체중계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뚱뚱하다 안 뚱뚱하다라는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은 네. 그냥 슬쩍 봐도 이 사람이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이런 건전한 체중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몇 개 없는 건데 네.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싼지 비싼지 소위 그러니까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척 봐서 잘 모른다는 건데요. 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뚱뚱하다 안 뚱뚱하다 이런 논의조차 없었어요. 뭐냐면 주식은 그래도 주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치 평가를 하고 뭐 이 가격 정도 가면 좀 비싸다. 이 가격은 되게 진바닥이다. 코스피 시장 얘기할 때만 해도 코스피를 PBR로 평가를 해서 코스피 PBR 0.8배가 역사적으로 항상 진바닥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업황은 안 보여 보이는데 이 가격은 진짜 이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는 기다리면은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은 거의 그런 게 없었고 주택의 가치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주택을 가치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을 하면서 3년 정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평가하는 거를 이제 어깨너머로 봤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임차료를 할인율로 나눠서 현금을 할인 방식으로 계산을 하길래 주택은 왜 이런 것이 안 될까 해봤는데 주택은 진짜 오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고 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임차료를 할인율로 나누면 되는데 주택은 거기다 하나 더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해서 이제 가치평가 공식을 만들었고 이게 사실 꽤 쉽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체중계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뚱뚱하다 안 뚱뚱하다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 가격을 쓱 봤을 때 임차료랑 그다음에 할인율이랑 그다음에 어떤 지역인지만 딱 알면은 이 세 가지 정도만 알면은 지금 실거래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싼 것 같은데 이걸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책을 집필한 어떤 계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자, 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으세요. 특히 역전세난이 온다 뭐 하면서 집값이 2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반등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 거냐 이런 궁금함 많이 있으신데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로서 네. 최상욱 대표님은 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23년 하반기 시장 제 공식에 답이 있는데요. 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높아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서 네. 그 전세를 만들 때 월세 나누기 금리인데 네. 그 분모인 할인율이 높은 레벨에서 좀 더 높아질 걸로 보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반영하면서 시장에서 할인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작년 말에는 서울시가 평균 할인율이 4%대였는데 네. 벌써 지금 4.8%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0% 넘는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저는 그게 5.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넘는 그런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반기에 그냥 다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시차를 두고 이 3.25에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간다 치더라도 네. 과거에 2%대 한국은행 기준금리일 때 서울의 그 할인율은 5%대는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가격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역전세는 이건 조금 거래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식은 이제 가치에 대한 식이고 네.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수요는 돈이고 예. 돈은 이제 소득 플러스 대출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그 대출이 올해 최근 들어서 대출 증가를 월에 한 3조 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누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한 15조 정도 될 정도로 연간 80조씩 이상 빌리던 나라에서 마이너스를 빌리고 있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약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올해 4월 누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한 6만 건 조금 될까 말까 해요. 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제 역전세 환경의 그 수도권 주택 수가 20만 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연유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역전세 환경이신 분들이 특례 역전세 론을 받아서 역전세를 지급해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주택을 처분하게 되시면은 네. 현재의 매매 거래 수준에서는 상당한 그 매도 물량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왜냐면 1년에 한 20만 채 수도권에서 처분하게 되면 2, 30만 채 거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 처분 역전세 풀이 지금 한 20만 채가 되는 거니까 그중에 반만 처분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매도 물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특례 역전세 론 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걸 보전하려고 하는 조금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술적인 거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 것은 역전세 환경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금리 레벨이 2017년에서 21년에 그런 1%대 기준금리 레벨 시대가 아니라 지금 3%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나중에 하향 조정한다 하더라도 1%대 혹은 뭐 코로나 때 0.5%대까지 다시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분모인 할인율 값이 이를 반영해서 올라가게 될 거고 전세가 환산 전세가 낮아지면서 이제 그 매매가가 빠지는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가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한 2달 정도 전에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럿이서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반등하는 흐름이다 네네. 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실거래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거래의 반등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치와 가격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 네. 때문에. 네. 근데 가격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코스톨라니 비유처럼 예. 이제 강아지를 이제 목줄을 메고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가는 길이 그 가치선이라고 한다면은 강아지는 얼마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서거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종국에는 그 가격선은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가치 상승이 실거래를 통해 가지고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가치 상승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가짜 강세장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가 올라간다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실거래가 지수로 너무 명지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그거를 뜯어보면은 예. 이게 약간 그냥 펀더멘탈한 그런 강세장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수급으로 아니면 반발심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승장이기 때문에 장기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책인싸에서 공식 코너가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가치 공식 안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게 금리예요. 네. 근데 금리가 그동안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가정인 거죠. 왜냐하면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근데 기준금리가 향후에 동결되고 그리고 시중금리가 22년 10월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이었고 네. 그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한다면 가치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내려온다면 가격이 올라가냐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야기에 그 공식이 있고 공식 안에 있는 금리에 대한 전제가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전제하신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반대로 시중금리는 선행에서 정점을 먼저 찍었고 하향 안정화되다가 물론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2022년 10월 정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다시 갱신하면서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또 역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데요. 네. 근데 분모인 할인율이 기준금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전세하고 월세 간에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이제 별도의 시장 금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3년, 10년 국고채 금리도 아니고 전세와 월세 간의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설정하는 시장 금리가 되는데 네. 이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에 자연스럽게 좀 후행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1,200만 원 받는 집인데 1,200만 원 받는 집인데 자기가 4% 금리일 때는 그냥 전세 3억 원 정도면은 빡빡하게 줬는데 금리 조건이 대출 금리가 2%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3억 원 전세라는 거는 나는 600만 원만 줘도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임차료가 훅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 금리 시절에 내가 3억 전세만 넣었을 때는 이게 네. 600만 원이 안 생기니까 네. 전세를 자연스럽게 6억 원으로 올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6억으로 올리더라도 1,200만 원까지는 문제 없고 임대인도 6억으로 올리더라도 1,200만 원 수익이 동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네. 전월세 전환율이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반영을 해 왔는데요. 네. 제가 이 그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전월세 전환율 통계는 2011년부터 있었고 2011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에서 3.25로 올라갈 때 네.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그 당시 무려 7%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1억 원에 한 월 50만 원 정도에서 55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이면 12개월 곱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은 한 월 50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네. 그게 한 17년 정도 가니까 1억 원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이면은 12개월이면 4.8%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코로나 때는 1억 원에 25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거는 1억 원에 25만 원 12개월 곱하면 300만 원이니까 거의 3%대까지 빠졌거든요. 네. 현재는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게 1억 원에 한 40만 원 언저리 선에 되어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이 4.8% 정도 됐는데 저는 기준금리 3.25가 더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준금리는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후행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네. 그 따라가고 있는 겨우 시작점에 불과해서 네. 이게 서울 전월세 전환율이 한 5.5까지 0.7%포인트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리고 뭐 내리겠죠. 네.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리더라도 1%대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종전의 그 전월세 전환율 할인율까지는 안 내려올 거기 때문에 네. 환산 전세가액이 좀 더 낮아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주택 적정가 이 식 안에 네. 들어가 있는 할인율 I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중금리인 건데 근데 차용하신 그 시중금리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예요. 네,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금리가 아니고. 네.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조차도 만약에 후행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시지만 네네. 그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역시- 전월세 전환율이 예.
하향 안정화된다고 한다면은 그 수준에서 임차료는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거고 그렇죠. 임차료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저도 너무 좋은 게 이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시해 주신 이 공식이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거죠. 그죠? 물고기 네. 잡기 위한 그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공식에 들어가는 그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나눴던 전월세 전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네.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공식을 제시해 주셨고 물고기 잡는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 전제했던 것이 좀 달라지면 앞으로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있어서 그리고 요 시기에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장기 우상향했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2010년대에 꾸준히 추세적으로 우하향 추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꾸준히 우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월세에 좀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가구 소득의 20%를 주거비로 써요. 네. 이 퍼센티지는 21년 코로나 전성기 때도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로화 금리가 됐고 전세 대란이 있었는데 왜 주거비 실질 지출은 20%밖에 되지 않았냐면은 네. 결국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환산 전세 금액은 부담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튀었지만 네. 우리 물가지표도 그때 21년에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주거비가 안 튀었기 때문이고 네. 주거비가 안 튄 거는 환산돼서 금리 환산해서 주거비를 계산하니까 전세를 그러니까 이게 안 튀었던 것처럼 그래서 2011년부터 20년까지는 꾸준히 우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슬금슬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 주거비 지출이 별로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꽤 싼 가격에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져 왔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인 R값도 고정값이 아니고 이거는 성장률을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성장률이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R값이 1년에 5%든 저는 장기 평균 2.5%로 상승한다고 전제를 해놨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이것도 계속 상승을 하니까 다른 지표가 다 고정이라면 네. 결국은 한국 부동산 가격은 GDP 따라간다는 매우 간단한 결론에 도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제가 가격 설명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 식을 좀 제시를 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식을 이제 김강선 실장님처럼 다르게 해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누구나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지만은 가치평가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만 설명력이 높아서 이걸 쓸 법하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의 레벨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저도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뭐 등락을 반복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었던 그 이유를 저는 한마디로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네.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죠. 네, 공감이 네. 될 만한 이야기인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면에서 제시해 주신 이 주택 적정가식 이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전 포인트, 뷰 포인트를 좀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전세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네. 말씀 중에 생각난 그 질문이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관계 네. 어떻게 규명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23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이라는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매매 가격이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있으면은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사이를 갭이
갭이라고 하거든요. 네. 갭에도 그래도 제가 좀 이름을 붙여서 갭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갭 가격. 네, 예. 갭 가격. 예. 그러니까 매매는 전세 가격 플러스 갭 가격이죠. 예.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갭이 좁은데 갭이 네. 적은 것을 좀 선호하는 선호하죠. 경향이 있어요. 네. 뭐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예. 갭이 적어지거든요. 네. 서울은 평균적으로 매매가가 전세의 2배니까 네. 갭 가격도 전세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갭 가격이 상당히 넓고 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이 배수가 결국은 제 공식에서 멀티플이 그 갭의 그 규모를 설명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지방 소도시는 전세 1.3배라는 거는 갭이 전세 0.3배라는 얘기고 예. 서울이 전세의 2배라는 거는 갭이 전세만 하다 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그게 0.6배로 전세 60% 정도가 갭 가격이고 네. 그럼 도대체 갭이 뭔데 이렇게 성장성을 반영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이 나올 법한데 제가 책에서 해설한 부분은 네. 이 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미래 현금 흐름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전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그 원론이라든가 예. 부동산 아카데미라든가 네. 아니면 부동산 카페에서 가르쳐주는 부동산 교육들은 네. 부동산을 입지와 상품으로 분해를 해요. 네네. 토지와 건물로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분해 방식인데 네. 저는 그걸 그렇게 분해한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분해를 한 거죠. 어떤 특정 자산 가격이 그 연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으로 분해를 한 거고 네. 그래서 한 달 쓰는 게 월세, 1년을 쓰는 게 연세, 그리고 20년을 사용하는 게 전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택을 사면 영원히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 그 영원하다는 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갭이 적은 지역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뭐 50년 혹은 100년 후에 요즘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갭 가격이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는 좀 한 100년 후에는 굉장히 소도시가 될 것 같고 주택 시장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미래가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럼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갭 가격이 극도로 좁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반대로 여기는 뭐 서울은 재건축도 계속 될 거고 예. 재건축 계속 되면은 그 다음 주택도 있고 그 다음 주택도 있고 이러면 미래가 계속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뭐 짱짱하네. 그러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가격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라는 거를 미래의 임차료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래는 어느 시점부터냐 제가 전세 20년이라고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월세 100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서울 레벨로 맞춰서 해볼게요. 예. 마포나 아니면은 영등포나 강동구 정도 되는 성동구 정도 되는 지역에 아파트들은 월세가 평균 300에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0만 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300만 원이면 연세가 3,6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예. 근데 전세는 20년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은 한 7억 2천만 원. 예. 실제 이 동네 가보면 전세 7억대예요. 예. 그럼 매매는 여기서 보통 한 1.8배 곱하면은 매매는 한 15억이나 14억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세만 하더라도 일단 그 7억대 전세만 하는 거라도 내가 3,600만 원씩 내고 사는 동네를 20년 사는 건데 그럼 뭐 월세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월세가 올라가지만 저는 오늘 예치를 다 해놨으니까 사실은 제 원금도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20년보다 더 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래가치 할인하면 거의 한 40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현금으로 할인 계산하면. 그러면 전세라는 것도 1년부터 40년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현재 가치가 전세라고 하면은 갭 가격은 이제 소위 41년부터 그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숫자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한국의 주택이 평균적으로 40년 정도가 되면은 네. 재건축을 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주택들이 멸실되고 재건축이 되고 다시 임차를 하고 또 멸실되고 재건축이 다시 임차하고 요 과정이 이게 미래인 갭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갭 가격이 적은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재건축이 없거나 못하거나 결국 현재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붙게 되는 지역이 되는 거고
갭 가격이 높은 지역은 여긴 재건축이 되겠네.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미래 임차료를 할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은 갭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신 이 공식, 소름 공식 정말 소름 돋게 네. 재밌고 이 가치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기술 가치 평가도 어렵고 사업 가치 평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금융기관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소름 공식 부동산 가치 평가 바이블 이 소름 공식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또 지역 간에는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충분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 매매 타이밍만 보지 말고 네. 가격을 평가하라. 또 가격 전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이냐 가격 전략이냐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올 만한 그 제안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게 항상 이런 거였는데요. 제일 많은 질문은 올라요, 내려요? 이 질문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시장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게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는 언제 사야 되냐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언제 사야 되냐. 근데 이 정도면 살만한,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냐? 이런 질문 제가 볼 때 100건에 한 건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다 언제 사요? 요즘도 그런데요. 역전세가 23년 한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24년 5월에 그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매우 이런 타이밍. 네.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는지라던가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매우 그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자산 시장이 그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마켓 타이밍을 읽으려는 시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그 마켓 타이밍을 읽으려는 시도가 좀 선을 넘었다 생각할 정도로 네. 전 국민이 연준 점도표 발표하는 FMC가 있는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네. 김광석 실장님도 라이브를 하시지만 네. 전부 그거 시청하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 세종시도 아니고 네. 세종시가 있는 충남 영기군, 그러니까 네. 세종시티가 아니라 충남 영기군, 네. 충남 영기군에 있는 세종시에서부터 5km 떨어진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과를 보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결과에 아,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 말은 네. 그 마켓 타이밍을 보려는 노력은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마켓 타이밍을 읽으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노력만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은 네. 내가 지금 사는 게 비싼지 싼지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벤자민 그레임이 얘기했던 타이밍 전략과 프라이싱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네. 타이밍 전략은 좋은 때 사는 거죠. 뭔가 개선되기 전에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고 싶은 거. 네. 그리고 안 좋아지기 전에 팔고 싶은 거. 이게 굉장히 훌륭한 타이밍 전략인 거고요. 가격 전략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타이밍 전략에 함몰되어서 김광수 실장님 같은 분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이제 전부 타이밍 전략만 보는 건데 네. 그런 그 힘을 이제 프라이싱 전략에도 조금 하면은 예. 굉장히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는 이건 타이밍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타이밍이 되게 좋은데 가격까지 싸면 진짜 영끌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밍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은 너무 높아버리면 그때는 팔면 되는 건데 네. 타이밍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싸다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과 그 가격 전략을 서로 상보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썼고 그 가격 전략을 하기 위한 그 가치평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렇죠.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김광석 경일남 체력과 네. 경일남 채널과 네. 그다음에 우리 체코 TV 네. 예, 체코 TV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네. 타이밍 전략은 좀 잘 추구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책을 통해서 같이 전략하시면은 네.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타이밍 전략은 필요 없다라고 하실까봐 또 타이밍 제가- 전략은 엄청 필요하죠.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전부 예. 동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타이밍 전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타이밍 전략 무조건 해야 되죠. 네, 좋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이랑 같이 상보적으로 해라. 예.
하실까봐 걱정이 좀 됐었는데 가격 전략은 그냥 이런 거죠. 가치 평가를 해보니 지금 저평가돼 있다. 왜냐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2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근데 가치 평가를 해보니 8억밖에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안 사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치 평가를 해보니 1억 5천이다. 그럼 사야죠. 네. 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 가격이 싼 것인지 안 싼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접근 전략도 동시에 필요하다. 물론 이 타이밍 전략도 이게 결과적으로 가장 싼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매크로하게 접근하는 것과 이 가치 자체를 평가하는 전략이 함께 맞물리면 금상첨화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앞에 계속 주택 적정가 공도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개념들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계속 그 공식을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나 네.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과 네. 가치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가치는 이제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네. 가격은 눈에 보이고.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하고, 네. 그러니까 가격 모형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활용들을 많이 하세요. 네. 특히 가격 모형에는 뭐 성장률도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대출도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인구 수요와 가구 수요와 주택 공급 같은 수급 밸런스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네. 이제 가격 모형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가격 분석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수급 분석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매수할 그 세력이나 매도할 세력이나 그 수량 분석이나. 네. 근데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치라는 그 가운데 사람이 이제 공원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가격은 그 목줄을 찬 강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가격이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지만 네. 가치선을 추정할 수 있다면 결국은 가치로 그 이제 회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것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용 부동산도 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절반을 그러니까 얼마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눠서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거는 약간 원론적인 거고 실제 거래 사례는 어느 정도 쓰냐 이러면서 거래 사례액을 또 절반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억에서 수조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는 방식이 꽤 단순하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요구수익률로 나누고 이거를 한 50% 반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보면서 50% 반영을 하면서 1조짜리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 사냐 마냐 의사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그 가치 계산 방식이 50%를 반영한다면은 실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치 외적인 요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50%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치 가격 좀 같이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냥 목줄 찬 강아지만 너무 봤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강아지가 빠지면은 빠진다 더 빠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책을 쓰기 전에 작년 6월 8월에 그 동탄 일대를 현장 답사했었는데 동탄 현장 답사에서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은 잔금이 22년 6월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수가 6월인데 매도가 8월이었어요. 집을 2달 만에 사고 팔았더라고요. 네. 집이 2달 만에 사고 팔려면 어느 정도의 마음 상태여야 되냐면은 집을 사서 잔금까지 보통 2달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한 4월에 사셨다가 예. 6월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를 하는 그 6월 정도 된 사이에 매크로 환경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에 사자마자 바로 매도를 내놓으신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바로 8월에 다른 분이 또 잔금 매수를 치렀는데 그 2개월 사이에 8천만 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8천만 원 빠졌기 때문에 이 6월 매도하신 분은 뭐 8천 손해보고 막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손해보고 막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사실 좀 더 빠졌으니까 마음은 좀 좋았을 수도 있죠. 아, 내가 8천으로 잘 막았다. 한 1억 5천 빠졌는데, 네. 8천으로 잘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가격에 이제,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식을 논의해서 한 거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마켓 타이밍이 급변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 그 가격 베이스로만 좀 생각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뭐 내재 가치 밑에서도 밀어서 팔고 하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례는 책에 많이 실려 있는데 예. 인천 루원시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전세 3억인 동네가 4억 7천 정도 가격이었는데 8억 9천까지 갔다가 네. 다시 4억 7천 정도로 빠지니까 제가 여기 전세 다시 4억 5천 갔다가 3억 돌아왔으니까 여기 다시 적정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작년 12월에 네.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은 이 아파트가 어떻게 4억대 후반이 적정가냐 3억까지 가야지 인천은 3억이 정가격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코로나 전에도 3억이었던 동네가 네. 매매가 4억 원대 후반이면 제값이지 네. 이게 8억 9천 갔을 때 비쌌었던 거지 다시 4억 7천 왔는데 이걸 비싸다고 하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 조정 다 됐고 그냥 어느 정도 가격 바닥선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온통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계속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너무 가격에만 집중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치도 같이 보자. 네. 사실 온 국민이 가치 평가사가 되면, 그죠? 감정 평가사가 되면 정말 이 집을 사고자 할 때 이 집이 정말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화해서 이 공식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 수준인데 이 가치평가 공식은 더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공식을 이 소름 공식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좀 지치실까봐 네. 힘을 제가 드리고자 제가 우리 콜라겐 선물해 드리려고 중간에 뜯어 드렸습니다. 아, 저도 하나 먹고 콜라겐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죠? 자, 이 말씀 속에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담겨 있었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가짜 강세장. 네. 그러니까 23년 지금의 나름의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가짜 강세장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수요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네. 수요라는 것도 눈에 사실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수요는 개념적인 의미로도 돈이거든요. 우리가 디맨드라는 말을 쓸 때는 구매력이 있는 상태에 선호가 있는 거를 이제 수요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구매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이건 돈이고 돈이라는 거는 우리의 소득과 대출과 처분 소득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현금 흐름 창출하는 경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소득은 일하면서 버는 거고 대출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데 네. 여기서 우리가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빌리는 것이 네. 결국 상환을 염두하고 대출하는 거라고 하는 DSR이라는 기준을 만들게 된 원천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는 22년 4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DSR 40.6%가 넘어버려서 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으로는 추가적인 대출을 더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에 어마어마한 수요 위축이 발생을 했고 돈이 이제 줄었고 그로 인해서 평년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도저히 소화가 되지 못했고 이게 주택가격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례 모기지를 만들었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1월 30일부터 출시를 했고 이게 4개월 만에 30조 원 이상 사용이 됐어요. 근데 4개월 30조 원이라는 돈은 한국 가계가 전성기 시절에 빌리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빌렸을 때 1년에 120조 정도 빌렸는데 네. 월에 10조씩 빌린 건데 이걸 4개월 동안 그 정도 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돈의 힘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낸 건데 네. 이 수요는 DSR 기준을 상회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래의 정상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대출 증가를 오래 다 땡겨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만들어지는 그런 수요가 아니라 미리 그 가짜로, 그러니까 선수요를 다 땡겨온 그런 수요로 이 시장을 바치고 있으니까 이게 돈의 힘으로 시장이 돌아섰을 때 체감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강세장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한 강세장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에 어마어마한 수요 공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세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짜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부동산 시장 반등이냐, 일시적 반등이냐,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도 될까, 아니, 팔아도 될까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텐데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또 분석하는 어떤 관전 포인트 또 그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갖는데 오늘 주신 이야기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책인싸에 공통 아우트로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그 아우트로 질문이 네. 첫 번째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상욱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 네. 1시간 동안 말씀 듣다가 아마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저의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두구두구 해주시면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상욱은 소름 애널.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으로서 떵하니 제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이 복잡한 시장을 한 방에 좀 정리할 수 있는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판단 기준을 선사해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소름 돋고요. 정말 베스트 애널리스트답게 소름 돋는 애널리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칭찬이 약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좋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책에도 썼지만, 주택가격 상승 전망하냐, 하락 전망하냐, 몇 퍼센트 상승 전망하냐, 하락 전망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증권사는 매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 지수 전망을 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제가 느꼈을 때 그 모델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했을 때 저는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년에 몇 퍼센트 이렇게 답을 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 가격 모형을 만들고 나서는 임차료는 내년에 몇 퍼센트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할인율은 내년에 몇 퍼센트가 조금 더 올라가서 네. 환산하면은 이 정도 빠질 것 같고 네. 멀티플은 그냥 당장 내년엔 별 영향이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장기 뭐 출생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 좀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면은 살짝 미반영해서 그러면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역시도 이렇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생겨가지고 이 툴 개발하고 나서는 스스로 좀 만족스러워요. 네.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네. 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석해 보겠다. 그러니까 말이 편해져서 그래서 이 공식을 뭐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네. 그 시장을 보는 하나의 툴이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툴이니까 그걸로 봤을 때 좀 적당히 설명력이 높으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름 애널이라고 해주시니까 뭐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가자. 이게 이 공식 안에서 각각에 주어져 있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변수가 세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변수가 위에 있는 변수들, 분모에 있는 변수냐, 분자에 있는 변수냐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분자에 있는 변수들은 가격 상승을 얘기하는 변수고 맞죠. 분모에 있는 변수는 가격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설명력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 애널리스트로서 또 이 채부심 채널의 또 대표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 계속 더 개발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올바로 이해해 나가는데 충분한 참조가 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아우트로에서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10자 이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네. 보고 10자 이내로 네. 부탁드립니다. 모든 자산은 가치가 있다. 10자 됩니까? 네. 모든 자산은 가치가 있다. 10자 딱 되셨네요. 네. 모든 자산은 가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택은 자산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거나 가치가 뭐 있긴 있는데 계량화 좀 되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자산은 가치가 있고 단지 우리는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는 그 에드워스 다모다란의 말을 인용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모든 자산은 가치가 있고 저희는 그걸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제공하는 그 보물지도는 이제 소룡공식이라는 간단한 공식이고 또 이 공식을 토대로 다른 분이 굉장히 버전업된 보물지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모든 자산이 가치가 있고 그게 측정 가능하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산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모델이 한번 던져질 때가 있고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너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유명한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뭐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계설. 네. 근데 이거 안 맞다 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계설이에요. 네. 마치 이런 것처럼 네. 오늘 제시해 주신 이 모델이 향후에 2100년, 2200년이 되면서 버전 2 뭐 다른 뭐 최상규 뭐 이런 사람이 또 다른 공식을 만들어도 이 네. 공식은 1번 공식으로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네. 마무리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부동산이란 저한테 부동산은 그냥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그런 주제거든요. 네. 저는 그냥 건설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건설 애널리스트가 해외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때 저는 부동산을 분석을 했고 부동산의 계량 분석을 좀 체계화하게 되면서 제 네임 밸류가 올라갔고 애널리스트 랭킹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책을 쓸 수가 있었고 대중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동산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 네. 네. 그 다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매일 여기에 많은 고민을 담고 계시는 채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나에게 채부심이란? 저에게 채부심 채널은 그냥 제 새로운 도전인데요. 새로운 도전. 네, 저는 애널리스트로서는 뭐 이런 말은 좀 주제 넘긴 하지만 어쨌든 랭킹 1등을 하면서 네. 그 정상을 찍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싶었던 때에 저에게 다가왔던 게 유튜브였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애널리스트로서 열심히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네, 여기는 근데 산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건설 애널리스트는 건설 애널끼리만 경합을 하면 됐는데 네. 이 유튜브는 뭐 섹터와 주제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일단 부동산 채널 중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맨 처음 기억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상 깊고요. 그 산 높지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책인싸는 제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한데 저 스스로가 일단 책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아쉬운 게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네. 이게 서점에서의 그 책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는 네. 거고 그런데 이런 책인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요즘엔 저 스스로도 김강석 실장님도 비슷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아웃풋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정보들이 다 고갈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고갈되는 상황들은 결국 책을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시 쌓이게 되면서 다시 이제 쏟아낼 내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책인싸를 이제 접하신 분들이 진짜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책도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영상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책인싸 제 이전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다 사서 구매해가지고 그걸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프로그램 진행이 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앞선 또 이후 프로그램도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지고 책인싸에서 소개한 책들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이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예, 오늘 저도 이 부동산 가치평가 바이블 이 소름 공식 말씀 들으면서 1시간 내내 소름 돋았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